가상자산 후원금을 받겠습니다. 영수증은 NFT를 발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실험을 하겠습니다. 이게 19세기의 이 국회라는 건물에서 20세기 정치인이 모여가지고 21세기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규제 때문에 막힌다면 세상에 빛을 보기 힘들죠. 그리고 그 기술이 심지어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산업과 맞닿아 있다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이럴 때 막힌 길을 뚫어주는 게 정책입니다. 최근 정책으로 미래 산업을 시원하게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에서 원래 뉴딜 본부장 맡고 계시고 이제 최근에는 또 캠프에서 미래경제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래가 중요한 것 같은데. 미래와 경제가 중요하죠. 그만큼 이제 많이 준비된 분이 아니신가 싶은데 먼저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가상화폐 투자는 하고 계시죠? 투자는 안 했는데 연구는 많이 하죠. 그래요? 근데 연구를 해보신 결과 가상화폐 산업 이게 산업화가 가능한 겁니까? 가상자산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는 AI하고 블록체인이 미래 세상을 여는 두 가지인데 이 블록체인은 가상자산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또 하나의 새로운 미래 산업의 디멘전은 하나는 우주로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가상세계.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데 이 가상세계에는 또 한 번의 이 블록체인과 토큰 이것이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봐서도 가상세계라는 이 미래의 산업으로 봐서도 결국은 가상자산은 앞으로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보죠.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후원금 체제를 이제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후원금을 받겠습니다. 영수증은 NFT를 발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으로 후원하고 NFT로 이제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제 실제로 지금 시행에 들어가셨죠? 네,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광재의 정치 실험인데요. 이 규제를 돌파해야 되겠다. 그 코인으로 후원금을 받고 NFT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형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앞으로 이 블록체인 산업이나 가상세계 산업에서 결국은 이 가상자산 거래가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 예금 통장 제대로 못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회사를 하면서도 송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지금 디지털 경제 영토가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건 20억이 넘지만 우리 네이버나 한 1억 좀 넘고 카카오톡이 5천만 좀 넘잖아요. 근데 이게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그렇죠. 5억 명, 20억 명이 된다면 무한정의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규제를 정치인에서 돌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죠. 규제 타파의 목적이 크군요. 그렇죠. 그래서 선관위에 이게 후원금이 가능하냐, 코인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무려 지금 7개월째 이제 실랑이를 해서 결국은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얻었고 시행에 들어갔고 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은 뭐 어떻게 하나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우리가 국내에 있는 코인으로 그 기부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저희가 NFT로 그 영수증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 세액공제도 당연하죠. 이거는 네. 선관위랑 오랜 저희가 조정 네. 끝에 당연히 영수증도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네. 최근에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한 게임 회사를 이제 직접 방문하셔서 소위 뭐 게임을 하면서 돈 버는 P2E에 대한 이 규제 완화 얘기도 예.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NFT 기술과 이제 뭐 연계돼 있다고 예.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유독 NFT에 관심이 이렇게 큰 이유는 저는 뭐가 게임 있나요? 산업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 만화나 게임은 50년을 앞서 나간다는 말이 있죠. 예. 그러면서 게임은 미래를 주도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은 그래서 게임이 올림픽 종목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또 하나는 거대한 산업이지. 현재 게임 산업이 약 3천억 달러쯤 되는데 네. 이 중에 아이템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좀 화내시는 칼을 산다든지 이런 게임 아이템 거래가 대략 500억 달러쯤 되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앞으로 게임 산업은 굉장히 커질 거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게임을 하나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게임하는 거였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NFT,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하면서 다양한 NFT를 발행해서 게임을 진화시키는,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소득을 얻는 게임이 이게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이 게임이 한국이 게임 종주국을 넘어서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NFT는 참여하는 사람이 소득을 얻어간, 그러니까 기여한 만큼 소득이 얻어간 새로운 토큰 이코노미 경제를 만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P&E가 이제 토큰 이코노미로 이제 보시는 그렇죠.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 게임에 참여하면서 경제 이익을 얻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고, 이게 새로운 경제 부분에서 우리가 기여한 만큼 9 to 5로 일한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기여한 만큼 우리가 소득을 획득하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또 하나의 생산 방식과 소득 방식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인데 지금 이런 메타버스와 NFT를 접목해서 훨씬 더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 지금 앞장서고 지금 계십니다. 이 P2E 게임을 우리가 허락 안 해주는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 두 나라입니다. 네. 전 세계에는 지금 하고 있고, 오히려 베트남이 이 게임 NFT 기반의 게임을 통해서 한국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규제를 저는 철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게임에 그치는 것이고 아니고 가상 세계에 보면은 게임, 음악, 네. 그다음에 웹툰,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상 세계 소위 문화의 시대를 여는 거거든요. 그 중에 게임이 하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번에 좀 더 과감하게 규제를 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실 속의 문화 산업들이 이제 가상 세계로 들어와서 그 자체가 하나의 또 어마어마한 그렇죠. 산업이 된다. 우리가 부동산 직방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사옥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점점 더 우리가 과거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3G를 깔면서 게임이 생겼는데 이제 5G와 6G가 되게 되면 훨씬 더 이 가상세계 구현이 강해지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이미 온라인상의 쇼핑이나 뱅킹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온라인상의 거대한 가상세계 산업이, 우리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가상세계라는 거대한 또 하나의 미래 세계가 생기고, 저는 우리가 게임이나 음악, 드라마 모든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경제 영토를 5억, 10억, 20억을 늘리면 저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로 다가올 거다 보죠. 네. 게임에 대한 규제가 지난해 그 청소년에 대한 규제가 풀렸는데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은 전혀 패러다임이 다른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치권에서 그래도 이렇게 앞서가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정치권이 좀 그러면 뭐 했느냐 이런 뭐 지적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이 의원님이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정치인들 또 뭐 당연히 정책 당국도 협조를 해줘야 될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은 점점 더 이제 새로운 미래 산업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19세기의 이 국회라는 건물에서 20세기 정치인이 모여가지고 네. 21세기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세계의 결국은 이 디지털 경쟁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질서 재편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미중 경쟁의 그 본질도 보면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결국 그 밑바닥에는 기술 전쟁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기술 전쟁의 속성은 더 엄격하게 보면 디지털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미래의 그 기후 연화 극복 새로운 경제 체제죠. 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정치권을 보면 우리가 영화 혹시 돈 룩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 뭐 알기만 하지 뭐. 혜성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네. 지구를 향해서. 네. 지금 결국은 그 디지털, 네. 기후위기, 미중 간에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때문에 국민들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치인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좀 엉뚱한 소리를 그만하고 좀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네. 리더십과 정치가 싹트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회부터 메타버스 상에서 의정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도 메타 정부도 필요하고 네. 메타버스 상의 국회도 이제 곧 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면은 1,100만 명의 국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애로가 해소되는 곳도 있지만 민원이 이첩되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죠. 국민들은 화나죠. 네. 근데 우리가 다산 콜센터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국민 콜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 로봇 그 챗봇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간병하던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내가 애로를 해소하게 되면 챗봇이 가르쳐도 주고 그리고 이런 모든 데이터가 국회로 가게 되면 국회에서 AI 분석을 하게 되면 아 국민들한테 어떤 애로가 있구나 무슨 법을 바꿔야 될 건가를 우리가 체킹할 수 있고 그러면 의원들을 지정하는 거죠. 이광재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고 해놓으면 제 과제가 되는 거고 이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지원 시스템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메타버스상에서 구현되면 놀 수가 없죠.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부동산 그 3법과 관련해서 뭐 굳이 표현하자면 다른 목소리를 뭐 내셨다고 할 수 있는데 거래세 보유세에 대한 그 의원님의 솔직한 의견은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요? 거래세는 완화해야 되고 예. 보유세는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이죠. 예. 근데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우리가 1가구 1주택인데 연세가 많으신데 소득이 없는 부분은 과세를 이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네. 거래세를 완화해야죠. 예. 그리고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생애 최초의 주택일 경우에 그게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면 취득세 부분을 한 번은 국가가 저는 좀 면제해주면 이 기본 자산이 생기잖아요. 그런 제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국이 재산세가 꽤 강한데도 이 조세 저항이 적은 이유는 그게 교육세로 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구나. 미국.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그러니까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고 그런 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정부 초기에도 그렇고 뭐 예전에 더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거래세 완화는 그때도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게 것 이제 같은데 이렇게 왜 잘 안 되는 거죠? 취득세하고 종부세가 있잖아요. 근데 취득세가 광역자치단체 서울시나 강원도나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예. 이제 종부세가 기초단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그 취득세를 완화하니까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네. 사실 서울을 빼놓고는 어려운 지자체가 많으니까 이걸 부가가치세에서 이제 국가가 보전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세제 앞으로 다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사실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제 전반을 대해서 선진국에 맞는 시스템을 짤 때가 됐다. 아마 그걸 한번 국가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 한 단계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 월급 내시는 분들은 100% 세원은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땀이냐 이미지가, 땅이냐 이렇게 보면은
현재는 땀이 더 세금을 많이 내고 땅에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우리가 셀러리맨하고 그 고소득 자영업자 보게 되면 셀러리맨은 100% 노출되는데 고소득 자영업자는 세원 포착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걸 좀 차제에 좀 선진국에 맞는, 제가 오다 보니까 매일경제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선진국에 캠페인, 맞는 예. 우리 세제 시스템을 갖출 때가 됐다 봅니다. 네. 그 외교통일위원장이시니까 이 질문 또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미중 갈등 뭐 얼핏 언급하셨지만 지금 이제 곧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네네. 앞두고 있고, 우리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낀 형국이지 않습니까? 해법은 뭔가요? 그럼 우리 길을 가야 되는 건데요. 예. 그 주변 국가가 볼 때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 그러면 저희는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평창에서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특이한 사실은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났는데, 이거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에 사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차제에 우리가 북한을 약간 베트남처럼 만드는, 제3지대로 만드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새로운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북핵 문제는 6개의 정권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미국은 4개의 정권이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새로운 길, 중국의 버퍼로서의 북한, 미국의 버퍼로서의 이 북한을 보지 말고 한번 제3지대로 만드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지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비스마르크가 얘기했듯이 다선 외교,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주변 국가 모두에게 친구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협상을 하는 그런 좀 당당한 외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와 이렇게 비슷한 나라와 이렇게 협력을 해 나가는 방안, 지금 뭐 좋은 대안들을 뭐 주신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중국 그 또 사이에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러니까 나라라고. 호주, 예.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 싱가포르.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호주 대사가 오셨을 때 제안을 해서 우리가 모임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외교부 장관한테도 상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슨 전략을 갖고 있고 공동 대응이 필요한 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국회에 가면 사랑제라는 그 한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 G7이나 G20 국가나 주요 국가의 주요 인사들이 오면은 그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거기서 비공개 회의를 해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는 나라가 되자.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교통일위원장이시지만 아까 또 산업 상임위에서도 내공을 오랫동안 쌓으셨는데, 작년에 우리 그 사회 경제를 강타했던 요소 예, 예. 대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예, 예. 없지 않습니까? 네. 과학기술 패권을 잡지 못하면 뭐 신식민지로 이렇게 전락할 수 예, 있다, 예.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그 부분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는 과학기술 입국을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 식민지가 아니고 디지털에서 경제 영토를 10억, 20억을 향해 나가는 두 가지 전략인데요. 예. 하나는 과학기술 입국은 이번에 우리가 미국의 전략적 기술 자산에 대해서 배터리 등 반도체 등 예.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과감하게 협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세계적인 기술 경진 대회를 한국에서 하자. 네. 우리가 마치 기술을 가지면은 성공하려면은 우리가 실리콘밸리로 가고, 영화로 성공하려면 헐리우드로 갔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적어도 아시아 사람들 중에 사업에 성공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술 경진 대회를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그 우리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나 미국하고 손잡고 만약 만든다면 난 한국이 일종의 기술혁명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식민지가 되지 말아야 하는 거는 우리가 OS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보면서 야, 이 플랫폼이 얼마나 예. 중요한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제페토가 1억 8천만 명이거든요, 유저가. 네. 그 네이버보다 많죠. 뭐 이미 2억이 훨씬 넘었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상세계라는 디지털 네. 영토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왜 게임이 이렇게 성공하느냐라고 보면은 많은 분석 중에 하나가 영어를 안 쓰니까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일대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규제를 혁파해서 젊은에게 기회를 주는 거. 우리가 성공한 게 제가 웹툰, 웹드라마, 웹소설, 음악, 게임 이 모든 이 디지털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요소 부분에서 컨텐츠에서 강자가 되면 우리가 세계적인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게 광개토 대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광제토 네. 플랜. 근데 이번 이 디지털 경제 영토를 좀 눈여겨 보시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라는 상품과 교역에 대한 질서에 대한 세계적인 75개 국가의 FTA를 맺었다면 이제 디지털과 데이터 협정 부분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면, 왜냐하면 한국은 데이터가 적은 나라니까 네. 저는 명실상부하게 미래 경제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뭐 국가적으로 큰 정치 일정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큰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네. 정말 이 그 대전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걸 좀 돌파하는 진정한 좀 국가 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능력을 갖는 그런 나라. 네. 대전환이 되려면 사실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통합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타다 문제 하나를 해결 못했잖아요. 지금 노통 문제 변호사 업계에서 있죠. 노톡. 예. 그다음에 강남 언니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줄줄이 뭐냐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이 지금 규제를 돌파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바뀝니다. 네.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세상을 바뀐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제발 좀 민생과 경제와 미래 그리고 국가를 누가 경영할 것인가라는 가지고 좀 진지한 네. 성찰과 노력 그리고 경쟁 이런 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하고 저는 그런 거에 아젠다를 만드는데 네.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토큰 경제,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지금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정책 당국자들이,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서 앞서가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